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독서 클럽 그 독후감 발표회는 이제 앞 시간에 그 오은영 선생의 화해를 그대로님이 이제 독후감 발표와 대담을 해주시고, 이제 둘째 시간에는 아들러의 성격 상담소를 이제 자유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대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은영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죠. 그래서 뭐 특별한 소개 말씀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말 존재 그 자체로 뭐 육아나 아이들 마음 상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냥 뭐 그 자체로 고유명사가 되신 분 같아요. 저 여기에서 근데 저도 책은 이제 처음 읽어봤는데 이번 책의 부분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롭게 참 잘 서술을 해놓으셨다 싶었어요. 이 파트가 이제 파트 1은 부모, 파트 2는 이제 나, 그리고 파트 3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해서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어떤 고통 내지는 그 두려움 이런 육아와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다 연결해 놨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부모님에 대한 내용, 부모님이 양육 과정에서 끼친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 나쁘다라든지 어떤 이게 비난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아픔에는 공감을 해주시면서 하지만 당신의 부모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용서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서술도 없이 아픔은 아픔대로 놓으면서 부모님의 그런 행적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서술들을 보면서 마음을 잘 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싶은 그런 부분이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겪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고통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적절하게 조언을 하면서 그럴 때는 관계를 끊어도 된다 하고 이런 건 이래도 된다고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경에다 두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이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서술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3에 나오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나의 이런 고통받은 이런 업습들이 그대로 물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괜찮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하고 다른 삶을 삽니다. 라는 것을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것들이 매 파트마다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글이구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좋았고요. 핵심은 이제 4번째 파트인데 결국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로 오고 내가 자녀에게로 간다면 업의 대물림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끊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신이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과 화해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내면의 욕망하고도 통합도 해야 되고, 여태까지 있었던 과거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다라고 다 끊어라. 이런 부분, 이런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당신은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오늘만 잘 살는 그런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처방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진리의 한 부분들을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또 이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읽고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새롭게 세워서 한번 실천해 볼까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차관점을 얻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읽으시면서 혹시 뭐 생각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의문이 좀 드신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공감이 돼서 나도 이거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읽어가면서 약간 좀 마음에서 아, 이런 말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부모의 역할을 자녀에게 이렇게 규정할 때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이고 자녀에게 모든 것에 집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정과 사랑을 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아주 이상적인 말이고 진짜 이제부터 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겠지만 이미 상처받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모님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규정을 내리지 않고 부모님도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다. 말 그대로 인연의 어떤 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류의 책들한테서 가장 많이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쉬움이라고 할까, 내지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간호하면 이제 전인적 부모를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의 성인급의 부모. 근데 사실 우리도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학문한 분들의 공통점인데, 학문상으로는 이것이 가장 이렇게 완전하고, 올바르니까 이대로 하면은 좋겠다. 이제 이런 관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부모가 정말, 그렇게, 완전한 그 성격이나 무슨 교육관이나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 없잖아요. 심지어 심리학 박사도 자기 애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러던데, 와이프가 뭐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심리학 박사면 나는 심리학 공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실 심리 문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거는 좋지만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약간의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들의 눈이 정확한데 엄마 아빠가 자기도 안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걸 요구한다 라는 걸 보는 순간 그 말의 힘이 싹 없어져요. 어떤 말의 권위나 저게 진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건 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이가 인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엄마 말이나 이제 아빠 말은 한마디로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차라리 이 책의 제목이 화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화해라고 한 것은 오히려 있는 그들의 나를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거라고, 아빠 엄마는 생각하는데, 사실 나도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다. 같이 노력해보지 않을래? 차라리 이런 입장이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도 제 아이에게 척하기? 예, 척하기를 꽤 많이 했구나. 그렇죠. 우리 다 척하고 있죠. 네. 예, 좋은 부모이고 말도 우아하고 고상하게 하는 부모로서 너의 앞길에 대해서 난 이렇게 말하는데 너 이런 어떠냐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은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와라는 것의 변형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골적인
엄마나 이런 게 되기가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뭐 요구를 하거나 내 생각이 이렇다고 말했을 때 아이가 부모를 비난하거나 나쁜 기억을 갖게 되면 어떨까?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 때문에 척하기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부모의 원형은 이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남들이 부러워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키웠다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근데 다만 성격 측면에서는 서로 꺼리거나 가리지 않고 다 얘기를 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적어도 서로 간에 금기사항은 없어요. 저런 얘기하면 안 돼.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유로운 그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눈높이가 동격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보다 위이고 내가 너한테 용돈 주는 사람이고 밥 주는 사람이고 너는 내 집에 붙어 먹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칸가루 쪽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는 이 평등성, 동등성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눈높이가 다른데 같은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가능한 한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같은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격 대 인격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대화를 하고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항상 옳다고 내가 장담은 못하겠다 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애가 이렇게 진로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처음에 얘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 방송반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너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성우하라고 하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성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성우 되겠다고 2년 반인가를 이제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성우 이런 데를 막 쫓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업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의논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조언은 계속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성우 방송국 가서 이런 성우들 그런 것도 자기가 이렇게 체험해보고 또 주변에 성우 지향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둘째 얘기인데 저희 그러니까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제 말을 거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대학을 갈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송대학에서 그런 방송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쪽으로 갈 거니까. 이제 고3 때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말 한 10번 이상을 얘기했어요. 방송대학. 이제 그것도 지방에 있어요, 수원에. 그러니까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이해가 안 간다고. 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충분히 가래가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선생님도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타협안을 도출했어요. 타협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서 일단 졸업을 하고 그때까지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네가 방송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그 모든 걸 허용하겠다.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이 있다면 그것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빠 엄마의 바람이다. 이러니까 얘가 그때 이렇게 울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간을 아빠 엄마의 이러한 내가 아빠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지 이건 정말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러면 하자는 대로 합시다 또 이러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방송국에 아는 뭐 선배니 이렇게 뭐 그런 국장이니 뭐 이런 고등학교 선배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알아본 말로는 열이면 열다 야 빨리 말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 길이 10,000명에 5명 정도만 성공하는 길인데 저 지원자 중에 그러니까 그건 애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애가 그거를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반인가 그거를 뭐 SBS, EBS 뭐 이런 데 다 이렇게 어플라이 하고 그러더니 결국 자기가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했겠지 현실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진도를 바꿨어요. 진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책에서 보면 애가 하자는 대로 해줘라. 대부분 그래요. 믿어줘라. 뭘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장려해줘라 그러는데 그런 결과 애가 자기 평생의 소중한 기간을 쓰고 나서 이 산이 아닌가벼 할 때는 정말 이 부모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반대로 부모도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모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많은 세계가 요즘은 급격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어. 너는 입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아무리 잘 돼도 자기 부모만한 인간밖에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은 이미 구시대적인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의 일을 벌써 몇십 년 전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애를 그렇게 이끌겠다는 부모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 장래를 어떻게 보면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혹시 진짜 중요한 거는 서로 화해하는 게 아닌가 이 책의 제목. 화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현실적인 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출구를 모색하는 게 현실적인 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3부에서 지금 자녀 얘기를 할 때 네. 부모로서의 어려운 점이 네. 한 사춘기 이전까지는 또 아이들에게 훈육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세상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용도 하고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안내자를 넘어서서 약간 이제 좀 훈육을 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죠. 예, 그거와 동시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점을 맞춰가서 눈높이를 하게 될 때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양분이 된다 해야 되나? 이중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게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훈육 쪽이 훨씬 많고 이 중학교가 되면서부터는 그게 비슷해지고 이제 고등학교생부터는 완전히 동등한 인격으로 대접하면서 이렇게 좀 훈육보다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부모의 자기 경험을 털어놓는 거 그게 애들한테 이해를 받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든 간에 뭐 이성 문제도 그렇고 학교에서의 성적 문제, 진로 문제, 뭐 그맘때면 뭐 이렇게 가지는 어떤 온갖
좋고 나쁜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이랬다고 그냥 뭐 가림없이 다 털어놓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자기 얘기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마치 부모가 자기는 뭐 공자 맹자인 양 이렇게 성인 도덕군자인 양 이렇게 척하면서 얘기를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어떤 훈육과 이런 어떤 그 동등한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나이별로 그리고 안건별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안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절이라든가 이런 걸 훈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지금 난 뭘 하고 싶어 라든가 또는 인간관계, 뭐 이성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무슨 뭐 도덕이 이렇고 뭐 모랄이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해가지고는 애한테 스트레스만 쌓이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안건별, 연령별로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이 딸보다는 아들한테 이렇게 어떤 화제를 가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내가 하기가 껄끄럽다 해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한 대화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기가 아직은 제가 용기가 없는 것을 보네요. 이게 모든 얘기를 다 했을 때 이제 부모에 대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내가 뭐 예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리석었던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들키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을 느끼고. 물론 있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 세상에서 나의 부끄러운 면을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면 그 집안은 한마디로 노후가 되면 정말 외롭고 고독사합니다. 우리 부모를 내가 케어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모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유치해? 좀 정신 좀 차려. 이 얘기를 들어야 케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조금 이 아동과예요. 막 그냥 뭐 좋게 말하면 유치발랄하고 뭐라고 할까? 애들이 혀를 잘 정도로 가끔 그런 언행을 하는데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뭔가 세상 만사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저보다는 저희 나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자기들이 답변을 못할 대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앞에 우리 뒷산 이름이 불곡산이에요. 그러니까 불곡도인이라고.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는 그런 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냥 뭐라고 할까 너무 친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장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면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털어놓으면 사실 그게 내가 감추고 싶다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 같은 거를 이렇게 탁 깨는 한번 용기가 필요하지. 그러면 애들은 그거 가지고 얼라리꼴라리 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 정도로 믿어주는구나. 나를 이 정도로 관계에 비밀이 없다는 이 관계야말로 엄청난 신뢰감을 서로 간에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비밀이 없는데 내가 비밀을 지키면 죄의식을 느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봐도 엄마가 비밀이 많은 것 같아. 아빠도 그렇고 뭔가 자기는 여기저기 감춘 게 많은데
말로는 그냥 뭐 성인군자 얘기만, 아이, 그래, 그렇게 사시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워지는 비결은 가끔 그 앞에서 무너져 주고, 가끔 그 앞에서 이렇게 나의 부끄러운 약점을 오히려 먼저 보여주는 게, 그게 정말 서로 화해하고 사랑받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네. 내면에 나와야 화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나 자신과의 화해하고도 연결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네. 여기 책에서도 화해는 내가 나하고 하는 거지 남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본문 중에 나오더라고요. 저 참 그거에 공감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하고 몇 개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내가 나와 하는 거지 남과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 독서클럽에서 다룬 책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분홍색 꽃으로 이렇게 됐던 표지. 한 두세 달 전에 다뤘던 거. 네? 네? 바이런 케이크. 예, 예. 그 책 제목이 뭐였죠? 내용은 아는데 갑자기. 아니, 예, 여하튼. 그러니까 아마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는 남에 대한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거나 그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자기 자식에 대한 선입관들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솔직히 자식이 둘이라면 둘 중에 누가 더 이쁘고 누군 덜 이뻐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스존에서 감정계좌 배웠잖아요. 감정계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상대방도 그걸 느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계좌를 개선하거나, 또는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청소해내지 않는 한은 진정한 그 사람과의 화해나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용서는 내가 나하고 하는 것이 남과 하는 게 아니다. 우선 내가 그 문제에 걸려있는 나를 용서하고, 그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나를 먼저 해소할 때 그 문제가, 또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하고 문제가 안 되게 되죠. 제가 이 책에서 참 좋았다고 밑줄 친 부분이, 감정을 생각으로 받지 마라. 그러니까 자식이나 이제 부부간에도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데 생각으로 그걸 받아서, 그건 이런 거야. 당신이 이래서 그런 거야. 너는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생각으로 감정을 요리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는 감정으로 소통하고 싶은데 생각으로 그게 날라오니까, 이건 꽃을 보내는데 화살이 날라오는 격이야.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나보다 고수라고 생각하는 점이, 가정의 소통을 회복하려면 상대가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도 분위기가 울만해야 운다고 이 책에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에요. 새도 분위기가 울만해야 울지, 부부간에 말싸움 하는데 새가, 카나리아가 막 울기 시작한 적 없어요. 그럼 새도 긴장해서 구석에 숨어서 가만히 쳐다봐. 그러니까 새가 울만한 분위기가 돼야 새도 우는 것처럼, 애들도 자기들이 속을 털어놓을 만한 분위기가 털어놓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의 소통을 하려면 상대가 말할 만한 분위기를 내가 먼저 이끌어주고 마중물이 돼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것조차 받아들이고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빠서 뭐 시험에 떨어졌다 또는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한다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과가 나빠도 그것까지 내가 다 겪어내는 거. 겪어내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최선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제각기 자기 앞에 삶과 전쟁을 하고 있다. 누구나 힘들다. 그러니까 너만 힘든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참 또 좋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힘듭니다.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지위가 높으니까 사는 게 힘든 게 하나도 없겠죠. 천만에 다 힘들어요. 힘들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책 머리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어떤 힘이 자기를 표현하게 하는데 이 모든 표현의 목적은 단 하나다. 그게 뭐냐면 본래를 회복하려 하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본질을 찌르는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언행과 표현을 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뭔가를 더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를 잘 우리가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이 화해를 한다는 거 또는 더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거,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자유가 구속되고 있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거나 불편하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드는데 그거보다는 그 문제와 화해하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해소하겠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돈 문제를 비롯해서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해소하겠다고 해서 해소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심지어 로또조차도 내가 당첨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문제와 화해하는 게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여하튼 이 책을 저는 읽어보면서 굉장히 이 삶에 대한 그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좋은 말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책이다 뭐 이런 생각을 드는데 다만 이제 이 책도 아직은 이렇게 이 사람도 아마 앞으로 한 10년 뒤면 더 깊은 책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 책 이런 대개의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그 인문과학자들이 쓰는 책들을 보면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법, 원리, 법칙 이런 거를 자꾸 삶에다 적용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왜냐면 그게 학문이니까. 물론 그게 굉장히 어떤 수많은 어려운 케이스들을 좋게 훌륭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칙들이나 또는 경험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히려 더 본래의 목적을, 본래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은영 씨의 화해 이 책을 읽어보고 엄마가 예를 들어 어떤 거를 그랬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깨달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알아서 이제 애를 붙잡고 이제 그걸 실험하는 거야. 근데 애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야. 갑자기 왜 이러셔? 내지는 오히려 그게 더 애한테는 무슨 나쁘게 말하면 나를 도대체 뭐로 보길래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무슨 실험 대상이야 뭐야 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으면. 그래서 방법에 치우치다 보면 진정성을 잃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책을 대할 때 중요한 점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진정성이나 인간적인 어떤 열림이 없이는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완전한 진리처럼 작동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현상에는 답이 없고 어떻게 갖고는 절대 길을 찾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학문들은 자꾸 어떻게를 진리로 이렇게 자꾸 내세우는데 사실은 어떻게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주체인 누가가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떻게와 저 무슨 심리학 박사의 어떻게는 방법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를 붙잡고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실 말씀이 있나요? 예, 저도 여기서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1차 감정을 기억하고 그것을 더하도록 하라라고 기억이 나요.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애 잘 되라고 이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애가 이제 굉장히 반항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게으르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이 변화해가는 이런 것에 느끼더라도 1차 감정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란 말인데 실제 우리와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크기가 좀 크든 작든 밑바탕에 사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위에 이제 덮씌워진 감정 때문에 관계를 그르치지 않고 아까 말한 그 본래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선택과 관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그런 걸 해가는 부분에서는 제일 최고의 방편이란 방편이고 본질이란 본질인 게 정견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바라는 제일 그 본질적인 게 뭘까요? 뭐 자녀든 또는 부부간이든 가장 본질적인 내 가까운 그 가족들한테 바라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돈 많이 벌어라? 아니요. 뭐 대통령 되라? 편안하고 네. 그 자기 삶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는 걸 전 제일 바랄 것 같습니다. 근데 즐겁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정말 대책 없이 즐겁고 행복한 쪽으로 치우쳐서 무슨 좀 날라리 같이 뭐 난 즐겁고 행복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해가면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대책이 없죠. 독립적 개인으로서 네. 자기 개체의 완전한 자립성 속에서 이제 의미를 찾는 그런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의 그 제가 볼 때는 인간적 성숙,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뭐 이렇게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부족하거나 문제를 만들지 않는 한마디로 안심이 되는 어디에 내놔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안심이 되는 어떤 독립적 개체로서 성숙한다면 설사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출세를 조금 못했다 하더라도 평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과거에 좀 그랬던 게 좀 뭐라고 할까 우리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대학은 스카이를 들어가야 되고 뭐 직업은 어떤 정도는 가져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사회 표준적인 어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다 성취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많아봤자 한 상위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상위 한 2, 3%에 들기 위해서 나머지 97, 8%는 불행해져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안에 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 들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걔가 행복하냐? 천만에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진 관점이 내가 자녀나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이고 남들은 말이야 누구 아빠는 한 달에 월급이 얼마라는데 이 인간은 도대체 그 반도 못 하는 거야 라는 둥, 아무개는 사장님까지 됐다는데 저건 아직 임원도 못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런 걸 전혀 안 본다라는 것도 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거를 더 중점을 가지고 비중 있게 보느냐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오히려 안 생기게 하고, 또 아까 제일 감정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자기가 가족을 대하는 제일 감정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대에 어긋난 자식이 왔을 때 제일 감정이 이미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표정이 이렇게 막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꽃 같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먼저 자기부터 이렇게 아까도 그 말했지만 자기가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지는 어떤 감정부터 화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이미 너 때문에 상처받고 너 때문에 내가 아픈데 내가 너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화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이게 마음 공부로 귀결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 그 토픽으로 돌아가서 믿을만하고 안심이 되는 개체로서의 가족, 자식, 배우자 이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의 그 어떤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래, 너를 믿는다. 네가 알아서 잘 했겠지. 설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성공할 수는 없지. 이런 마인드가 저절로 따라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믿으니까, 또 존중하니까, 또 적어도 나하고 이퀄 내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먼저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진 우리 식수존에서의 휴먼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감정 계좌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내가 심판관이나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수가 돼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얘기까지는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로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관점들이 좀 더 우리 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훨씬 젊은 층에서는 부모님들을 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한계 지어주는 그냥 환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난한 부모에게서 났다든지
너무너무 폭력적인 가정이라서 어머니가 그걸 못 견뎌서 뭐 가출을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 자식들이 상처를 받았다든지. 예, 아주 큰 그런 일이 있을 때 방금 하신 것 같은 그런 감정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어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리다는 게 지금 몇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냐, 20대냐, 30대냐? 20대, 20대 정도라고 상정하는. 저는 그게 나이별로 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10대 때는 굉장히 가정 환경이 불우했어요. 아버님이 제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14살 때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진짜 끼니를 거르는 걸 밥 먹듯이 했고, 뭐, 진짜 비가 오면 물이, 여기까지 차는 지하 단칸센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소심하게 되고 비관적이 되고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나 증오 이런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반하고 기독교반 반장을 했어요. 도서반은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버릇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도서반에 담당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반에도 담당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도서반 선생님은 도덕윤리 교사님이셨고, 기독교반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두 분을 지금까지도 참 기억하는 게, 저의 그런 어려운 가정 형편을 두 분이 다 아시고, 굉장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나 어려운 때 이렇게 그런 거를 말을 안 해도 딱 먼저 이렇게 넘겨짚고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의, 저는 참 그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제가 워낙 월사금을 못 내서 거의 퇴학당할 처지가 됐는데 자기가 안 당하게 그걸 내주셨어요. 교사 월급에 월사금이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1년치가 밀렸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의 도움 때문에 어린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다. 적어도 뭐 학교를 자퇴한다거나 또는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내가 나의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진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10대나 이럴 때에는 주변에 그 배려와 관심 또는 사회 봉사단체나 이런 어떤 우리 기부단체들의 그 물질적인 도움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20대가 되면은 그것도 20대 한 중반 이상이 되면 그때는 도움을 계속 받고 있는다는 것이 연약한 여자가 아닌 한은 그거는 좀 이제 시기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때는 자립을 해야 될 때기 때문에 아주 막말로 말해서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젊을 때니까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는 자기가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야지. 그걸 그때까지 못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만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그거는 현실에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보다는 선생님이 뭐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좋은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할까, 평생에 좋은 친구가 한 두세 명 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둘 남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가난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아무 상관없이 저를 똑같이 대해줬고 뭐 항상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뭐 부끄러운 면이나 좋은 면을 항상 다 털어놓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걔들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불신 내지 저 위선적인 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털어놓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제가 그 가까이 하는 친구, 제가 어머니한테도 제가 옛날에 출가할 때 출가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한테도 편지 써놓고 갔는데 친구들한테는 상담을 했다고요. 근데 이 둘의 얘기는 똑같았어요. 네가 선택하는 길이고 그 길을 네가 가장 가고 싶은 길이라고 한다면 네 의견을 존중한다. 근데 내 팔자에 스님 친구까지 생기겠네. 아이고, 되게 기대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뭐라고 할까, 야, 너 뭐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든가, 니네 엄마 어떡하냐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결국 어머니 때문에 돌아왔을 때도 얘네들은 그래 잘했다. 항상 그러니까 내 편인 거예요.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젊었을 때는 좋은 친구가 가장 큰 이런 어떤 상담력 내지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뭐 벌써 그게 이제 한 30대까지 얘기고 한 40 이상 되면 물론 친구의 현명하고 좋은 친구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자기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주변에다 대고 나 어떻게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는 뭐 살아있든 죽었든 어떤 자기의 어떤 멘토로 삼은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이끌어야지 그때 가서도 어찌할 값이오 하고서 뭐 이렇게 어디 찾아다니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물론 이제 필요했다면 어디 가서 뭐 배우고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안목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네요. 예, 예. 사실 책 얘기를 이렇게 5년의 화해라는 책은 진짜 세상살이에 이렇게 있는 얘기지만 선생님 모시고 얘기하게 되면 절반 이상이 공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온통 진짜 이 삶에 우리가 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세상살이에 들어있는 요 얘기들을 너무 잘 온통 잘 풀어주셨는데 거기가 그냥 막 공부인지도 모르는 채로 저런 게 지혜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생 전체가 여기 학교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가 한 서너 명 있고 한 반에, 그리고 나머지는 왜 오는지 모르면서 그냥 와서 도시락 까먹고 옆에 애들하고 수다 떨고 놀다가, 그리고 공부 시간보다는 저기 매점에 가서 뭐 사 먹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뭐 애들하고 뭐 끝나면 어디 가서 뭐 라면 먹는 시간 이런 거 기다리다가 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반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인생도 이걸 학교라고 치면 공부 잘하는 애는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런 중고등학교의 태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고등학교 때 너 졸업이야. 그리고 상급학교 가야 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고민하는 거야. 이 성적 갖고 어디 가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가서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선생님한테 가면은 야, 너 그거 가지고 어디 그 대학을 쓰냐. 야, 넌 여기 가. 이러면 이제 본인은 집에 가서 선생님이 이러라는데요. 또 엄마 아빠는 한숨 쉬고. 뭐 이제 이런 삶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세상에 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런 거가 현실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70, 80, 90 되면은 돈 많은 게 소용 있을까요? 쓸 데가 없어요. 그때 되면 제일 관심사는 첫째 건강이고 두 번째는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남는 문제는 그거 두 가지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는 현안이 아니야. 왜? 아직 놀 시간이 남았어. 매점 갈 시간도 있고 끝나면 라면집도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들러 심리 상담소라는 책을 우리 자유님께서 자신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느끼신 바를 이제 독후감 방식으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를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잠깐,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서 피올라에서 이렇게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거 나한테 오는 거는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냥, 네.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를 이 평생 이렇게 남 앞에 이렇게 발표한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니 중고등학교에 안 하셨어요 그때? 우리 시대는 진짜 이걸 뭐 발표라고 그런 거를 진짜 세대가 그렇죠. 예, 그럴 기회가 없어서 진짜 말을 참 안 하고 살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하고는 진짜 이 말을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막 조잘조잘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진짜 말을 많이 못했어요. 저런. 예,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애들이 참 조금 좀 놀라고 그리고 제가 변하셨구나. 네, 많이 변했죠. 그 노래를 옛날에 음악 시간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앞에서 독창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센터에다가 이제 공연도 하세요 그러면? 공연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한 달, 2달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에 다가오는 이 장면들 앞에서 상황들 앞에서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투과해서 나아가야 인생이 내가 졸업하는 거예요. 자꾸 인생에서 도망다니면 언제 졸업할 거야? 재수하고 또 재수하고 뭐 도망만 다니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제가 여지껏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의 정신이 뭐냐면
변해야 된다. 예, 맞아요. 과거의 나로부터 변해야 된다.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리 상담소 이 책도 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고 느낀 바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감문에도 썼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엄마 고집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안주한 거죠. 네네. 네. 그랬는데, 그걸 보고는 딱 진짜, 내가 그 틀이 참 진짜 단단하구나. 애들한테 이렇게 대했으니 애들이 진짜, 숨 막혔겠다. 부처님 말씀으로는 그게 이제 집 짓는 자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로는 그걸 운막이라고 합니다. 네 운막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게 내 틀을 이렇게 조금 내려놓으니까 애들의 그런 마음들 하는 행동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 쟤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뭐 하면은 그거 안 돼. 안 돼 소리가 그거는 아니야. 이거부터 먼저 나왔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막내가 이제 그 침구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깔게 하고 이렇게 베개에 이렇게 그거를 커버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깔아놨는데 진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컬러예요. 근데 걔는 나는 이 색감이 좋아서 샀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거 아니야. 하지 마 이랬을 텐데. 그래 좀 특이하다. 개성이 있네. 그래고는 나왔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네. 그렇게 좋은 변화입니다. 네. 자 일단 책 얘기를 하시죠.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만 강조해서 좋아요. 네. 또 그래, 그런 맨 관점으로 처음에. 이 책을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맨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구나. 근데 안 나오네. 그분이 안 나오네. 이 아들러가 이렇게 사람의 성격은 자신이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저한테는 참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자기 성격이다. 네. 그 부분이 그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상대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성격을 선택한다는 게 조금 그런가 하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게요? 생각하게 되면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 이전에 형성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성격이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여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제 아들러가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 저는 이분 논리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 논리는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데 왜 자기가 선택하냐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숨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목표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네네네. 숨겨진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를 표현하다 보면 그게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숨겨진 목표가 내가 좀 편안하게 내 뜻을 관찰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성격은 편하게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누구는 화부터 내고 또 누구는 울어요. 네, 맞아. 그러면 또는 우는 소리를 해. 그럼 상대방이 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래 네 뜻대로 하고 양보를 하게 되면 지 목표를 관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성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타고나는 게 아니다. 지가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제 아들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본인도 그 애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랬다? 예, 아니다. 그런 거 보니까는 그런 거 같아요. 예, 근데 애들이 한 4-5살 된 애들이 지나가다가 가게 무슨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달라고 떼쓰잖아요. 막 그냥 들어놓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들어놓는 것도 그것도 네, 예. 그거를 예를 들어놨는데 그 조만한 아이가 그거 엄마의 그 마음을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가 보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가 어려도 다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곡이 있구나. 예, 그런 성격을 내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해결책이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안 돼. 그리고는 뭐 가버리든지 암만 울어도 그냥 가버리든지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냥 좋은 말로 부탁해 주겠니?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알았더라면 그렇게 떼쓰는 애 창피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주고 이랬는데 그거를 몰랐구나. 근데 그렇게 부탁해서 그렇게 해주겠니 하면 애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 애가 있을까요? 나 그런 애 아직 못 봤어.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아무리 울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엄마는 이제 막 야단을 치거나 네네네. 그리고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죠. 모르는 그냥. 척하거나 예. 아니면 그렇게 진짜 친절하고 자상한 엄마라면 그렇게 부탁을 또 해야겠지만 아마 공자님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았어 내가 그렇게 이해해 줄게 이런 아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네, 그 부분 그렇고요. 그리고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성인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로 보셨는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 말을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은 그거를 건드려주는 그렇게 심오하게 건드려주는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냥 이거 외워 이래가지고 시험 문제에 그냥 소크라테스가 한 말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선다형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 주입식 교육의 문제죠. 네네. 나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아, 우리나라가 이 진짜 교육은 진짜 이게 싹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일단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아들러는 이제 심리학을 소유의 심리학이 아니라 사용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대인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인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돼요. 나와의 문제. 나와의 문제가 사실 대인관계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나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뿌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와의 관계라는 게 무슨 관계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번 저 자유님이 생각하실 때 나는 뭐다라고 나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뭐다.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 피 올라와서 배우고 나니까 그 대답하기가 그냥 진짜 제 이름을 대도 안 되고 제 성격을 대도 안 되고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아니고 네, 진짜 지금은 그냥 그 존재 자체. 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존재 자체라는 것도 그냥 생각이고 그리고 그걸 진짜 우리가 체험하고 직접 깨달아야 진짜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생각으로만 존재 자체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네. 도덕 시간에 배운 그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네.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네. 내가 나를 무엇으로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나는 뭐 몇 살 먹은 누구다.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돈은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가 내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냐가 바로 결판이 나요. 왜?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으면 2억짜리 문제가 막 그거 안 돼, 난 불가능해. 이러는 거고 내가 돈이 한 100억짜리 있으면 1억짜리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나와의 관계적인 나를 무엇으로 여기는가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러 여기에서는 그거를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혹시 그 답을 찾아보셨어요? 이 아들러 책을 보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무엇으로 여겨라 라고 답이 나와 있다. 이 책을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네, 좀 명확하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느냐면 인생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모든 관계에 직면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게 그거 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건 내 문제 아니야 라든가 또는 그 머리 아프니까 피하고 맞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또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네가 좀 해줘 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그걸 정면으로 내가 한번 수용하고 그 문제를 체험하고 어차피 이 문제도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나갔지. 아직까지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문제는 없잖아요. 어차피 지나가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배우고 성숙하고 깨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이 문제가 나를 얼마나 덜 괴롭힐 건가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덜 괴롭힐 거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인생에서 자꾸 도망다니게 돼요. 그리고 남한테 이 문제를 떠넘기게 되고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든 없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문제를 내가 체험하고 보냄으로써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생을 정말 쓴맛 단맛 별 떫은 맛까지 다 맛본 인생의 9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초단이냐 9급짜리냐 아니면 9단짜리냐 인생을 같이 살아도
인생에서 얻은 지혜나 그 성숙도, 영혼의 단련도가 완전히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하고 깨어나는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들러는 도망치지 말고 모든 관계에 직면하라. 네. 그게 너와의 관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가 진짜 요즘 제가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도망만 네, 댕겼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는 이거 내 인생인데. 네, 맞아요.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남 앞에 표현 못 해보고 내가 인생을 마감해? 그럼요. 네. 네. 아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죠. 진짜 앞에서 나가서 네. 진짜 노래를 해봤는데 그렇게 진짜 뭐 통쾌하죠? 뭐 그렇게 못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평생을 내가 이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네, 여태까지 왜 그렇죠. 그런 틀 속에서 살았나.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런 세계를 진짜 내가 스스로 닫고 그리고 살았구나 이런. 우리가 밀림의 정글을 봐도 코끼리나 사자 같은 맹수는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피하는 데가 없습니다. 뭐든지 갈 때는 당당하게 앞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설사 나중에 자기가 뭐 벌떼를 만나서 벌이 따갑게 하니까 귀찮아서 뒤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모든 거를 다 체험하고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끼나 다람쥐들 봐요. 그냥 뭐 돌이 하나만 떨어져도 도망가라고 바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어서는 자기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 삶을 100% 온전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통과시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제대로 네가 체험하고 이 삶을 다시 두 번 다시 살 필요가 없는 재수생이 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혼해하는 건가? 아니요. 그런 문제까지는 지금 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책의 얘기는 뭐냐면 뭐 그거는 이제 종교의 문제지 학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아들러 같은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학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깨달음, 내지는 영적 성숙, 내지는 뭐 윤회에서의 해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학문의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자기하고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모든 대인 관계의 문제지만 가장 첫 번째는 자기하고의 문제고 그거는 자기가 과연 무엇이고 누구냐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부터 제대로 정립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따라오는 모든 어떻게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어떻게는 따라와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너 안에 답이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이 책에 다른 여러 가지 딱지 붙여놓으셨는데. 그때 이렇게 좋아요. 네, 제 얘기만 해서 너무 하면 했는데 재미없어요.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허영심 많은 사람의 그 뿌리가 그 열등감이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이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그랬구나. 그런 저도 이 얘기가 굉장히 옳다, 공감이 많이 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되게 보면 자기 과시욕 때문에 허영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심하셔도 될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고 뭐 세계 최고의 부자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열등감이냐? 예를 들어 무슨 뭐 예전에 뭐 누군가 아마존의 그 누구죠? CEO가 아마존이죠. 제프 조셉인가? 아, 제프 베조스의 저 약간 대머리인. 그 사람도 어떤 미국의 어떤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상담 얘기하는데 자기도 열등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열등감이냐 그랬더니 왜 누구는 저기에 투자해가지고 무슨 2,700%의 수익을 거뒀는데 나는 그런 걸 왜 못 봤을까? 그 사람은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막힌 데가 많은가? 거기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그걸 알아보는데 나는 못 알아봤을까? 그리고 그때 그걸 투자를 못했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 그래도 당신은 아마존을 만들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아마존을 시작할 당시에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내가 작전을 짜고 계획해서 된 게 아니다. 그냥 매수만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이거를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 저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한테 그런 해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운도 좋아서 이렇게 됐을 뿐이지. 근데 저 사람은 그 순간에 딱 그걸 알아보고 그 짧은 기간에 27배의 수익을 걷지 않느냐. 왜 나는 그런 물이 없을까? 굉장히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각자 남의 장점 보고 그걸 보고 열등감을 느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등감을 느끼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저 정우성이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나? 왜 쟤는 키가 1m 90인데 나는 이렇게 짤이 몽딱이야? 라든가 왜 저 여자는 저렇게 그냥 완전히 콜라병인데 나는 이렇게 맥주통이야? 라든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허영심의 마음은 그 열등감에서 이렇게 비롯된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또 말씀하세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그 형제 간의 그런 성격이 그 특성이 각각 이제 뭐 첫째로 태어났느냐 둘째로 태어났느냐 예. 막내로 태어났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죠. 그것도 환경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막내가 굉장히 어른스러웠거든요. 쟤는 진짜 막내 같지 않다. 맨날 언니보다 더 어른스럽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둘째의 경우 이래 보면은 이게 그 형제 간에도 굉장히 치열한 이 경쟁심, 예, 있죠. 그런 게 많대요. 그럼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서로 협력해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아주 엄청난 아주 그 경쟁심,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좀 그렇게 치열하게 할 줄 몰랐어요. 형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제한 그 아들러가 전제한 게 뭐냐면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환경에서 보다 자기가 안전하거나 또는 목표하는 바를 그때그때 성취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뭉쳐가지고 화합해서 잘 해나가라 이랬는데 이제는
그래. 각자 독립해가지고 자기 개성을 잘 살려가지고 해라.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격이 타고나는 면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말도 선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환경이 만드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타고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당연히 재능이나 능력도 IQ 같은 것도 타고나는 게 있지. 네네, 그걸 뭐 맞아요. 지가 다 선택해서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럼 누가 저 열등한 머리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성격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어떤 그런 것도 타고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학문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측면에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추신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책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그때 조금 됐는데 한 2달 전인가 그때가 정견 모임 할 때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기 앞에 앉은 그때 진현님 뭐 고결님 뭐 다 계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상으로 이렇게 낯설어요. 낯설고 이 공간에 내가 왜 왔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이런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엄청 그래서 그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가서도 그날 자고 일어날 때까지 그런 그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냥 그거는 공부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건데요. 아 그래요? 익숙한 게 낯설어지고 아니 근데 낯선 것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것은 네.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는 좀 당황스럽고 조금 뭐라 그럴까. 누가 당황스럽죠? 근데 지금 전 시간에 저기 앉아서 교장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모시면 앉았는데 그게 또 오려고 하는 막 그런 그게 와야 돼요. 근데 그걸 왜 이거 저항하세요?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정신 차려야 돼 이러고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렇게 거듭나려면 깨어나려면 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그런 순간에 것들이 막 익숙하던 게 낯설어지고 나중에 저게 다 환영 헛개비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싹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이 내 의식밖에 없어야 돼. 한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너무 어려운 과제가 갑자기 탁 던져지거나 하면 또는 어떤 막 길을 가다가 건너는데 커다란 차가 그냥 빨간불인데도 그냥 뭐 저 탱크처럼 달려와. 그때 내가 눈앞이 하얘지잖아요. 그죠? 네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유가 몰라요. 왜 그런지. 너무 어려운 문제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눈앞이 하얘집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나를 뒤덮고 지배하고 있던 마음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생각이나 감각들은 내가 죽을 때 결코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내가 뭐랄까 진짜 생각이 없어지고 조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생각이 그렇게 그런 경험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또 나와가지고 야 이 상황을 어떡하지? 낯설고 조금 두렵고 막 옛날 그랬어요. 그게 계속해야 되는데 왜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 짓 하고 있으니까 못 깨나는 거죠. 그냥 이게 아득해지니까. 그러니까 아득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왜 아득한 거를 안 돼. 옛날에 계속해야 돼. 그게 두려운 거지. 그게 두려운 그러니까 거지. 지금의 이 나를 못 벗어나지. 그거 들어가면서. 아득함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차라든가 뭐 이렇게 쇼크가 오는 그런 순간에 하얘지는 그 자체가 원래 본래 상태, 우리가 깐난하게였을 때 그랬거든. 아, 그래요? 아, 자기 깐난하기 때, 그때는 잘 생각해봐요. 깐난하기 때, 아, 내가 깐난하기로서 지금 안무개 씨 딸로 태어났는데,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하였어요? 근데 그때는 기억을 못하죠, 제가. 아니,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왜냐하면 네. 생각이나 네, 네. 이런 게 나한테 생각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아 드디어 난 이 세상에 뭔가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생각이 몇 살에 생겼냐면 한 너댓 살 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엔 기억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생각을 해봐요. 그 보나마나 한 4살, 5살 그때 무렵에 어느 시골 어느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때밖에 생각 안 나. 적어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생각은 안 나요. 그래서 남들이 넌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하면 그 다리 찾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아득해지는 거가 두려워서. 그 아득해지는 게 지금 이 자리라니까? 그 자리가 어디 갔어요? 지금 그것도 그래요? 여기 있어요. 네, 다음에 그게 오면은 잘 그냥 들어가 생각해봐요. 볼게요. 아니 다음에 올 것도 없어요. 지금 네. 여기 저 아들로 하다가 갑자기 마음 공부로 너무 네. 들어와서 조금 절제합시다. 지금 일단 책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나중에 여담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제 근데 이렇게 좀 저는 정처 없이 책에서는 방황하지 아니 마세요. 책에서는 이제 저기에서 교정 선생님 말씀 듣고 자, 이 싶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는 게 부제예요. 아, 부재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학교에서 뭐라고 그래?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이걸 나다라고 네, 선택함으로써 그게 내가 되고 있다.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인생의 모토로. 그러려면은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거 제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좀 뭐랄까 자꾸 옆으로 새시는 좀 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네. 그걸 좀 요약해 드리면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문제는 다 잘 해결되진 않아요. 해결이 잘 안 될 때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잘 해결되면 배우고 성숙할 게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네. 잘 안 될 때 오히려 배우고 성숙해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에 집착하냐면 누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우선 첫째 여기에 주로 집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한테 좋으면 좋다 그러고 나한테 나쁘면 왜 그게 옳으냐고 따져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도둑놈 집단에 있어. 근데 누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한테 반을 주겠다 그래요. 나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좋은 거라고 옳다고 그러고. 나한테 n분의 1 해야 되는데 나보다 조금 준다 그러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럼 나쁜 일이라고 화를 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문제의 해결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이런 거에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그건 안 하고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나쁘냐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딸들한테 매일 진짜 옳고 그름만 이게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옳고 그름 이걸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이 머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피곤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피곤한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요번에 그거를 그냥 딱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의 작은 편이나 만족을 위해서 남의 행복이나 안전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적개심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얻은 게 제일 많은 문구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바쁠 땐 가끔 교통신호 무시하고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남의 행복이나 안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치 나한테 아직 적개심이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증오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존재라면 남의 안전이나 행복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신호 위반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 많이 했어요. 여기다 아주 밑줄 치고 형광펜까지 치고 반성했다니까. 그 다음에 타인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거리만 두고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나 불신, 적개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성격이란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양식이고 사회적 개념이다. 이제 이 책의 이게 중요한 모토죠. 그리고 성격이 자꾸 표현되는 것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 네. 그래서 성격이 삶에 표현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자기가 돌아보시면 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그걸 딴 거로 따질 게 없어요. 나는 일상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외로운가 재미있는가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외롭고 고독하고 나날이 불평이나 불만이 많다면 여러분 성격이 나쁜 거예요, 사실. 왜 나쁘냐? 자기가 그런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연히 마주친 사람한테도 웃어주고 좋은 말을 건넬 수 있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냉랭하게 휙 지나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럼으로써 자기 안에 그런 외로움, 고독감, 황폐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아무 재산이 없는 거지를 할지라도 남한테 보시할 수 있는 게 웃는 얼굴, 좋은 표정으로 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얼굴, 웃는 표정이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요약을 했는데 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예. 네, 누가 하든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격이 불만스럽다면 먼저 결심을 하라고 이 책에 돼 있어요. 반드시 바꾸고야 말겠다. 근데 피올라 마음 앞을 가란 말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없는데 바꾸고야 말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물어보면 자기도 알아요. 자기 성격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문제가 있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서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꾸기가 어렵다. 근데 이 아들러의 답변은 뭐냐면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니고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다. 왜? 귀찮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리고 바꾸려면 뭔가 거기에 노력을 들이고 이렇게 정견을 하고 맞아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싫다라고. 그냥 이대로 살려.
네, 맞아요. 요거를 선방에서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방일하다 그래요. 방일. 방일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저 나태하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부족한 점을 보면 바꾸기 어렵다가 아니라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걸 바꾸고 싶지 않은가? 이유는 간단해. 방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그러면 그렇게 방일해서 자기가 얻은 게 사실 있을까?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느냐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게으르고 있거나. 그런 것을 자세히 보면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육체의 편안함. 근데 육체는 어차피 저기 죽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더 이상 뭐 맨날 누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뭐 미리 그렇게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육체 갖고 있을 때 이 마음도 더 많이 발전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인생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모든 과제에 직면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맞이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의 나로부터 벗어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나로부터의 벗어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이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유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 깊이가 있고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종교적인 심원한 진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말장난만 해가지고는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주시면. 방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걸로 귀결되는 건데 저도 이제 여기서 피올라에서 배운 대로 나로 인정하는 내가 인정하는 내가 된다 그랬으니까 요즘은 그거를 진짜 실천을 그렇죠. 연습하고 실천을 해보는 걸로.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 중에 진짜 제일 바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진짜 제일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 진짜 너무 감사하다. 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 바꾸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내가 그 저항이나 거부하는 그거를 뚫고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그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물도 99도까지 안 끓다가 100도부터 끓듯이 그걸 딱 넘어서면 그거 저항하고 거부하던 게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달걀도 자기가 이 달걀을 깨고 나오려면 우리가 보면 저까지 거 깨는데 뭐 저렇게 힘들어하지만 병아리한테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걸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후라이 되는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남이 깨면 후라이고 지가 깨면 닭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기가 깨가지고 자기가 해탈을 하고 자기가 진리를 성취해야지. 남이 나를 요리하도록 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쾌락 속에 살아도 결국은 또 윤회 중생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미진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미진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걸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든 것이고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앞으로 사실 이게 사람의 어떤 이게 누가 뭐 돈 준다고 하겠어요. 네네. 다 뭐 무슨 뭐 억만 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걸 해야만 내 삶에 뭔가 등불이 켜지고 빛과 소금이 정말 체험되는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좀 더 나날이 많은 분들이 네. 이런 데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어떻게 주주가 돼 주식회사죠. 네. 그러니까 주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어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든 사람에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뭐라고 할까 이매진 회원이거나 네네. 아니면 마음학교 학생이거나 그래야지 전혀 외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선은 이 근본 취지에 공감을 하고 같이 좀 이걸 같이 한번 해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주주도 될 수 있고 뭐 왜냐하면 이제 주주가 돼야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동참하고 자기 의견도 발표하고 이러는데 전혀 이런 쪽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돈 많다고 나 주주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의견 불일치되면 머리 아프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매진이라는 그 뜻? 네. 예, 그런 건 어떻게 뜻이요? 그걸 원래 이 회사의 저는- 정식 이름이 이매진 SC 스피리추얼 센터예요. 영적 스피리추얼 센터. 영적 센터. 그러니까 이매진 영성센터가 본래 이름인데 SC라고 그냥 줄여버렸어요. 이매진 SC. 그런데 이매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상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는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돈과 출세, 쾌락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지만 우리가 한번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정말 그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이런 아름다운 영성 인류들이 사는 세상으로 변한다면 어떤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왜 그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도 그 얘기예요. 그거를 딱 떠올렸거든요. 네, 네. 이게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